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공습이라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로켓 공격이 실패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국제 유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수도권에는 알뜰 주유소를 10% 확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조직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8월 말 이후 최소 6차례의 해상 무기 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서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It is absolutely clear. Healthcare is not a target. 문제는 폭발의 원인인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이라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로켓 공격 실패로 인한 거라는 증거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북쪽의 알-아흘리 아랍병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구조대가 이들을 구급차로 황급히 옮깁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잔해 밑에는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있어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부는 이번 폭발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도 이번 사건을 병원 대학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ما جرى هذه الليلة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لا يمكن السكوت عنها أو أن نجعلها تمر دون حساب.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병원 공습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감청을 통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며 음성 파일을 관련 영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elligence from few sources that we have in our hands indicates that the Islamic Jihad is responsible for the failed rocket launch which hit the hospital in Gaza. 양측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인도법을 어긴 의료시설 공습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어 시민과 보건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It should never be a target of anyone in conflict. That is enshrined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희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에서는 1,500명이 숨지고 4,00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뉴스룸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길에 올랐죠. 그런데 당초에 이스라엘에 이어서 요르단까지 가려고 했는데 요르단 일정은 취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납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이후 요르단으로 건너가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과 사자 정상회담을 계획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격 소식이 전해진 이후 회담 주최국인 요르단 왕실이 지금은 전쟁을 멈추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소용없다며 백악관에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당초 백악관은 인질 석방과 전쟁 확산 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변국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이었는데 이 일정이 취소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외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폭격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국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의 책임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번 참사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발사 실패로 병원에 떨어진 거라며 공습을 부인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정부는 병원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며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아랍과 이슬람권 국가들도 이번 참사가 이스라엘 책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공식 애도의 날을 선포했고 아랍권에서 친서방 국가로 분류되던 요르단과 카타르도 일제히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또 레바논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격앙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 정부가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우리 국민도 태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인 50명을 무료로 이송해준 한국 정부의 호의에 답하는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탑승 가능한 한국인은 최대 20명으로 대피 비용은 부담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스라엘 현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출국 의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출국을 원하는 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이번 주 후반 자위대 수송기로 일본까지 데려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송기로 이송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유류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는 알뜰 주유소를 연내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 5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에서 13일 기준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WTI 역시 82.3달러에서 87.7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우디 등 산유국의 석유 공급 감소로 기름값이 상승세였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유가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저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주변국으로 커지게 될 경우에 아마도 90달러 혹은 100달러 이상까지도 유가는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한 유류세 감면 정책을 이달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물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겁니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감면이 유지됩니다.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성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것에 비해 알뜰 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에는 지역 자용 알뜰 주유소를 연내 10% 이상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행위도 단속합니다. 또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이상이 없지만 향후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선 경찰 조직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 경찰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주요 강력범죄 검거율은 95%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흉악 범죄 근절을 강조하며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한 경찰 조직 재편을 언급했습니다.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 권총 등을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 직급제 등 경찰 수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위해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이후 경찰 영웅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도 민생이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챙길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여당 새 지도부와도 만났는데 역시 화두는 민생이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민생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물가 등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해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이번 주 주례회동의 주제도 민생이었습니다. 특히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현장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따뜻한 경제 일정을 이름으로 민생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일정을 따뜻한 경제 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따뜻한 경제 일정의 좀 더 구체적인 그 방향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수출과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와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의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잘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문제가 화두인데요. 의학 분업을 계기로 지난 2006년 3,058명까지 줄었던 국내 의대 정원이 17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파격적인 증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골자로 한 의학 분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감원을 약속했던 겁니다. 2000년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원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게 됐고 의사 부족을 우려하던 정부는 다시 정원을 늘리려 했습니다.
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던 정부의 증원 시도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그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로 힘이 실렸습니다. 소아과 특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립정신건강병원의 의사 인력난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고 공공의료가 붕괴될 위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의무 봉부를 조건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또 한 번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정 합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 주 내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할 거란 언론 보도에 의료계는 또다시 투쟁을 예고한 상황. 국내에서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인구 8,300만 명인 독일과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이 9,000명 남짓한 의대 정원을 1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정원은 한국의 5배에 달하게 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회담 직전에 컨테이너 1,000개에 달하는 무기 거래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 이후 최소 6차례에 걸쳐 해상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지난달 초 촬영된 북한 나진항 부두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톤짜리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인데 이 컨테이너들은 며칠 뒤 러시아 동부 두나이항에서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무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물자를 공급받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 자료를 인용해 북한산 탄약의 러시아 이전과 관련된 활동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8월 말 이후 지금까지 양국 간 최소 6차례 해상무기 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중심으로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러 고위급 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인도네시아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무기류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응에 있어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비용을 부과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공군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방부는 앞으로 3국 간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오는 22일 한국과 미국, 일본 공군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미 공군 또는 미일 공군이 각각 연합훈련을 한 적은 많지만 한미일 세 나라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공중훈련은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핵무장까지 가능한 B-52 폭격기가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 참여차 국내 착륙한 계기로 이루어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첫 공중훈련 실시와 관련해 앞으로 3자 간 훈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 방안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 안보대화 개막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 세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다자 협의체를 통한 세계 각국의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뿐임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신 장관은 이번 서울 안보대화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행사 기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란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안보대화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로 올해는 50여 개 나라에서 800여 명의 국방 관련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023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세리자와 키요시 일본 방위심의관과 한일 국방 차관 회담을 했습니다. 양측은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국방 당국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을 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일 국방 차관 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성사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이제 40일가량을 남겨둔 가운데 정부가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한 막판 외교전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각 부처 장관들까지 국무위원 전원이 발로 뛰는 모양새입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닷새간 47개국 정상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 1년 넘게 이어진 유치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수장들도 외교 무대에서 쉴 틈 없이 회담을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 총리가 파리에서 열린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에 참석한 데 이어 덴마크와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해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Bhutan is a partner to be trusted, a host who can lend helping hands to everyone to ensure the World Expo 2030 is a place for new friendship, partnership, and sponsorships. 추경호 부총리 역시 지난 10일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해 네팔과 가나 등 여러 고위급 인사들에게 부산 유치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연대 정신을 구현하는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개발도상국의 지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표심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부산의 매력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 국가가 부산을 지지했을 때의 기대 효과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유치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현재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국가인 시에라리온을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의 쌀 종자와 농업기술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협력 MOU를 맺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일부터 이틀간 나이지리아를 찾아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유치 교섭에 나섭니다. 전쟁을 딛고 일어선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 전수에 더해 글로벌 연대 정신을 강조하며 표심 모으기에 나선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달 28일 최종 개최지 발표 전까지 회원국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막바지 외교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이제 석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을 포함한 시설 공정도 이달 말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대회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엇보다 청소년인 선수들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 청소년들의 동계 스포츠 축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공정이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창과 강릉의 경기장과 강릉 선수촌을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안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준비는 지금 확실하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않고 그걸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주문했습니다. 또 2018년 평창의 유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함 없는 청소년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개회식과 폐회식은 규모보다 내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올림픽답게 화려함보다는 좀 소박하고 이렇게 캐주얼하고 그런 분위기로. 스포츠 축제의 화려함보다는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과 올림픽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강조해 마음에 남는 올림픽을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본격적인 대회 홍보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지난 11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한 성화는 올해 말까지 전국 23개 도시를 돌며 강원 2024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겨울 추울 때지만 이 평창, 강릉을 많이 찾아주셔서 이 선수들에게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시기를.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강원 2024에는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청소년 선수가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말투는 물론이고 이 전문적인 통화 내용까지 감쪽 같아서 속아 넘어가기가 십상인데요. 새로운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이 전국의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됩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그놈 목소리를 가려내는 겁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혹시 본인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법원 등기우편 관련해가지고 연락 좀 드렸고요. 연락드리고 지금 대검찰청에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대검 출신이라고 밝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법원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부재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뒤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금액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통해 음성 파일에서 화자의 특징을 추출, 전체 데이터와 비교해 유사도를 판별해봤더니 안녕하십니까? 님 분이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법원 등기우편 관련해서 연락드렸고요. 예, 여보세요? 씨?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본인께서 모두 동일 인물의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그 파일들을 화자를 전체적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같은 파일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검사 사칭, 수사관 사칭 했던 그 것들을 한 조직으로 묶어서 그룹핑 시키는 그런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적용해 범죄자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용해온 기존 해외 모델보다 성능이 77%가량 향상된 건데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도 투입될 계획입니다.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 사기 수사 지원 시스템의 모델을 탑재하고 서비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보이스피싱범 음성을 즉시 판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음성 감정이 필요할 경우 국가수에 음성 감정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회신까지 2, 3주가량이 걸려 시급한 수사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성 분석 모델을 통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 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한층 빠른 수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울러 수사 현장에서 음성 분석 모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와 국가수가 실무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음성 분석 모델을 통해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 전투기. 미국이 외계인을 고문해 얻은 기술로 만든 전투기란 이 농담 섞인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1997년 초도 비행 후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된 F-22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강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F-22 랩터 전투기가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바로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23에서 일반인들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2년마다 열리는 서울 아덱스는 올해가 14번째로 17일부터 엿새 동안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세계 최강 전투기 미 F-22 랩터 전투기도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전투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인 KF-21. KF-21 보라매의 실물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35개국에서 55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방산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아덱스의 몸집이 커지면서 이 비즈니스 관련 상담액도 지난 행사 때보다 20억 달러 늘어난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많은 방산 업체들은 앞다퉈 세계 각국 군 관계자들에게 첨단 무기 체계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서울 아덱스를 통해 국내 항공, 우주,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성화 이미 꺼진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다시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일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개막해 일주일간 펼쳐지는데요. 무려 43개국에서 3,8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종합 2위가 목표인 우리 대표단은 개막에 앞서 지난 13일 이천 선수촌에서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한국 장애인 체육의 효자 종목인 보치아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대회까지 무려 9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해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역시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는 목표입니다. 또 2023 맨체스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평영 50m에서 우승한 조기성 선수와 도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장애인 사격 간판 박진호 선수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다시 한번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을 실력을 뽐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대표단은 총 21개 종목에 208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이번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내년에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출전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언제 더웠나 싶을 정도로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요. 큰 일교차 속에 도심 곳곳의 가로수들도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김없이 다가온 단풍철. 올해는 언제 단풍이 절정에 이를까요? 산림청이 내놓은 단풍 지도를 보니 올해 단풍은 지난해보다 2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 수종별로 평균적인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요. 이 새빨갛게 물드는 단풍나무는 10월 26일, 주황빛으로 변하는 신갈나무도 역시 10월 26일입니다. 노란 은행나무는 10월 28일로 전망됐는데요. 주요 산별로 보면 단풍나무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설악산이 23일, 내장산 29일, 지리산은 31일, 한라산은 11월 1일 순입니다. 단풍의 절정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산행을 떠나실 텐데요. 안전에도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연감에 따르면 단풍이 드는 10월에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해선 안 되고요. 또 산행 중 보이는 산악 위치 표시판에 적힌 고유 번호를 알아두면 응급 구조 요청 시 빠른 시간 내에 위치 확인이 가능하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치가 좋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발생하는 추락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등산 중 사진 촬영을 할 때 앞과 뒤, 옆에 주변 지형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좋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모레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5도, 세종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1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5도 보이겠고 낮에는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광주 22도, 부산 24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은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반짝 추웠다가 다음 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보면 유명 사이트처럼 해놓고 이상할 정도로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엔 대형 쇼핑몰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살짝 변경한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를 치는 피싱 사이트가 많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